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 이슬기입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특히나 2020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8살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했던 아이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맞아, 우리 애도 작년에 저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자,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한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자, 작년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저희 수인지의 두뇌과 분당센터에 오셨습니다. 그 부모님은 좀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결정을 내리신 일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태권도, 피아노 여러 가지 학과 외 활동들도 잘하는 친구였대요. 그래서 4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부모님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그리고 등교 수업을 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아이를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남자아이였고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평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그렇고, 아니면 만화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신비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늘 끈기 있게 잘 견디고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수학 좋아했던 좀 독특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기대를 했던 그 초등학교 1학년 뭔가 숫자를 다루는 시간에 아이가 딴짓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화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그런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화면을 보다가 먼 곳을 쳐다보고, 그리고 또 화면을 보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가 집중하는지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지. 그런데 한눈에 봐도 제가 지금 약간 멍하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서 살며시 앞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그냥 퀭한 눈을 하고 시선은 완전히 저쪽 벽만 뚫어지게 응시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대요. 자, 이 아이 왜 그랬을까요? 어머님은 궁금하셨던 게, 아니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주변에서 산만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그런 중수업에 대해서 힘들어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우리 아이가 혹시 조용한 ADHD가 아닐까라는 걱정도 마음 한켠에는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검사하고 뇌기능 검사, 그리고 정서행동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분당센터에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사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투사 검사는 이제 저희가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결과물들을 봤더니 아이가 글씨도 너무 또박또박 잘 쓰고요. 그리고 그 글로 이야기해주는 문장 완성 검사에서 내용들이 너무 충실했어요. 대부분 1학년 아이들은요, 귀찮아서 몰라요 이런 걸로 그냥 대답을 안 해버리곤 하는데, 이 친구는 꼬박꼬박 대답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에 대한 언급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 약간은 그 EBS스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들으면 기뻐할 것 같은 대답들을 골라서 해주는 거예요. 1학년 남자아이가.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이의 답변, 그리고 주의력 검사 결과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검사를 해보고 나니 다행히 아이의 주의력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나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내가 뭔가 수학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뭔가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배우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집에서 줌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배우는 것 더하기 엄마의 시선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남자애가 그렇게까지 좀 예민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친구는 그게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장남이었고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항상 오빠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부모님 눈에는 그건 너무너무 이쁘죠. 그런데 그 아이의 내면 세계를 한꺼풀 벗겨보니 나는 착한 아들이어야 되고 말을 잘 듣는 아이여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또 약간 좀 타이트하게 양육을 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그대로 내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동생한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혼내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아이도 자기 여동생에게 지적을 하는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투사 검사를 통해서도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제가 아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공부나 주의력 자체에는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궁금하잖아요, 엄마들은. 예, 왜냐면 우리 아이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궁금하죠. 과외를 개인 교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과일이라도 한 번 갖다 주는 게 엄마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줌 수업에서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 혹은 일종의 부담감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사람의 주의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견딜 수 있는 부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수업도 듣고 동시에 뒤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시선을 받아내느라 아이의 인지적인 자원, 이걸 전문적으로 인지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의력이라는 것도 각성도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그 아이가 평소에 쓸 수 있었던 것도 더 빠르게 고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수업 시작하고 나서 10분 정도만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가 멍하게 그냥 가만히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숨어 있었던 거죠.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너무나 컸던 나머지 그 왜 있잖아요. 공부하는 척하면서 앞에 책 펴놓고 딴짓. 근데 이 아이는 딴짓도 할 수도 없고 그 시간, 수업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앞에 바라봐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화장실, 뭐 다른 아이들은 왔다 갔다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화장실도 단 한 번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패턴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줌 수업이라고 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때 예상치 못했던 엄마의 존재 혹은 아빠의 존재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관심이 가는 게 좋지만 한편으로 아이 입장에서는 그 수업 시간 동안 뒤에서 느껴지는 부모님의 시선, 이거를 약간 좀 더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도 백신이 전반적으로 보급이 돼서 등교 수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사춘기
나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부러 조금 모른 척 하시면서 수업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머님이 신경을 써주신다라고 해서 거실에서 아이 수업을 듣게 하면요, 이게 약간 공부하는 공간과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을 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의 그 뇌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서 이게 공간적인 구획을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만 하더라도 일부러 이제 솔루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주냐면, 놀이하는 공간과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공간을 방 안에서도 나눠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그 아이 방이 있는데 노는 공간이랑 공부하는 공간 어떻게 나눌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 영역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주느냐, 집에 여분의 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방 안 한쪽에 담요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책이라던가 장난감을 펼쳐주시면 거기에서는 놀이 공간이 되고, 여기만 싹 벗어나면은 공부하는 공간으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게 공간의 구분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어떻게 맞물려야 되는지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공간을 구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중수업을 듣는 그 공간, 그게 그리고 심지어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칸막이나 하다못해 어떤 좀 구획을 지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가구를 잠깐 좀 옮겨 주셔가지고 지금 조금 아이가 느끼는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옆에 화분이라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두셔서 여기는 내가 공부하는 공간이다 라는 안정감을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안 내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 친구는 수인제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3개월여 만에 종료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뇌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긴장이라던가 좀 불필요한 불안감이 올라와 있을 때에는 하이베타파라고 해서, 긴장하면은 저희가 좀 사소한 거에도 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어디 작은 소리라던가 작은 어떤 움직임에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긴장이나 불안감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의 귀 옆에 있는 측두엽에서 하이베타파라고 하는 부분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아이도 뇌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그 하이베타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이가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쉽게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낮춰서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뉴로피드백과 바이오피드백이라고 하는 2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3개월 정도 후에 재검사를 하고 나니 아이의 하이베타파가 완전히 내려가서 정상 범위로 돌아갔고요. 실제 아이의 일상생활에서도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도 일단 편해지셨대요. 왜냐면 아이가 편해지면 당연히 엄마가 편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는 이제 보다 부담을 내려놓고 공부를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잘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예민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뇌 기능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줌이라고 하는 이 변화된 환경에 우리 아이를 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잘 구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이에게 어려움이 반복이 된다면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